가정에서의 디지털 정보 정리. 수십 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학습은 맥락, 그리고 그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중에 시험에 보게 될 교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은 다른 곳에서 공부한 학생보다 성적이 좋았다.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어느 시절에 살던 집으로 돌아가면 잊고 있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온다. 우리 소유물 각각에 대해서 장소를 지정해 놓은 것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한 물건을 특정한 공간과 연관시키면서 해마가 우리를 대신해서 기억해준다. 가정의 정보가 점점 더 디지털화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집에서 일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집에서 가져와 하는 사람이 많아진 시대에 이것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해마가 기억 저장 장소를 이용하는 한 가지 방법은 종류가 다른 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작업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은행 잔액을 확인하고 상사가 보낸 이메일을 답장을 쓰고 온라인 물품을 구입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저장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뉴스를 볼 때 모두 똑같은 컴퓨터 스크린을 이용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뇌는 원래 그렇게 많은 정보를 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충고는 아마 선택받은 소수를 위한 사치스러운 것일 테지만 컴퓨터의 가격이 내려가면 가능해질 것이다. 사정이 허락하면 한 가지 영역의 일에는 하나의 장치를 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컴퓨터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음악을 듣는 대신 전용으로 만들어진 미디어 장치들을 이용한다. 은행 잔고를 확인하고 세금을 처리하는 등 개인적인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마련한다. 여행을 계획을 세우고 올라온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진을 저장하는 등 개인적 활동이나 여가 활동을 위한 컴퓨터를 따로 둔다. 셋째로는 작업용 컴퓨터를 둔다. 이때 컴퓨터 바탕화면의 패턴을 모두 다르게 해서 시각적 신호가 당신이 각 컴퓨터의 용도를 떠올리고 그에 적절한 장소의 기억 맥락을 조성할 수 있게 한다. 신경학자 겸 작가 올리버 섹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완전히 별개인 두 개의 프로젝트를 작업하고 있다면 각각의 작업에 대해 집안의 책상, 탁자 혹은 구석에 따라 한 가지씩 배정하는 것이다. 그럼 다른 공간에 서 있는 것만으로서 레의 리셋 버튼을 눌러주면서 더욱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사고가 가능해진다. 컴퓨터를 두세 대씩 마련하는 게 어렵다면 외장하드를 이용한다. 하려는 일에 따라서 여가용 외장하드나 작업용 외장하드 혹은 개인 재무 관리용 외장하드를 꽂아 사용한다. 일부 컴퓨터에는 다른 사용자 모드를 설정하면 바탕화면의 패턴이나 그 안의 파일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양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마가 장소를 바탕으로 내리는 구분을 용이하게 만들어준다. 이제 아직 디지털화되지 않은 상당한 양의 정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다. 바로 서류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집에 있는 서류 관련 업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두고 현재 두 가지 학파가 경쟁을 하고 있다. 이 범주에는 각종의 기계와 다양한 전자제품의 사용설명서, 구입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제품 보증서, 지불 청구서, 지불 필수표, 보증증서, 영수증, 그리고 일상의 다른 비즈니스 서류 등이 포함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자 말컴 슬래니는 모든 것을 PDF 파일로 스캔해서 컴퓨터에 보관하는 것은 보관하는 첫 번째 학파 쪽을 지지한다. 가정용 스캐너는 비교적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스마트용 스캐닝 애플리케이션도 나와 있다. 슬래니는 무언가를 보관하고 싶은 서류가 있으면 스캔해서 나중에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파일명과 폴더명을 저장해 두라고 말한다. 광문자 인식 OCR 모드를 이용해서 서류를 그냥 사진으로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문자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면 컴퓨터의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당신이 찾는 특정 키워드를 찾아낼 수 있다. 디지털 파일 시스템의 장점은 사실상 공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환경 친화적이고 컴퓨터 검색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 서류를 회계사나
동료들은 다른 누군가와 공유할 필요가 생기면 이메일에 첨부 파일로 붙여서 보내면 끝이다. 두 학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냥 린다라고 부르겠다. 두 번째 학파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냥 린다라고 부르겠다. 린다는 오랫동안 포천 선정 100대 기업의 회장의 비서로 일해왔다. 그녀는 자기 상사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가명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린다는 모든 것을 종이로 복사해서 보관하는 쪽을 선호한다. 종이 문서의 가장 큰 장점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기술 변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디지털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기간이 1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 반면 종이는 수백 년도 끄떡없이 보존한다. 낡은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당혹감을 느끼는 컴퓨터 사용자가 적지 않다. 낡은 운영체제로 작동하는 컴퓨터는 새로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새로운 운영체제가 깔린 컴퓨터를 사려니 기존의 낡은 파일을 읽을 수가 없다. 제목으로 소득세 신고서, 사진, 음악,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다. 낡은 파일을 새로운 포맷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도 있지만 비용이 들고 변환이 완벽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종이는 다른 장점은 조작하기 쉽지 않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으며 전원이 나간 상태에서도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종이는 불에 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컴퓨터도 마찬가지다. 슬렌이나 린다는 각자 옹호하는 방식이 있지만 자기가 선호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관하는 파일도 상당히 많다. 애초에 자기한테 넘어올 때부터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경우도 있다. 온라인에 물품 구입하면 영수증이 이메일에 디지털 파일 형식으로 전송된다. 반면 작은 회사에서 보내는 청구서는 아직도 종이에 인쇄되어 우편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파일과 종이 문서 두 종류의 정보를 분리해서 각각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검색의 용이성이다. 종이 문서의 경우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서류 캐비넷이 여전히 최고의 시스템이다. 최신식 서류 캐비넷은 플랭크 조나스가 발명한 옥스퍼드 파일링 서플라이즈 컴퍼니가 1941년 특허로 낸 거리식 파일 폴더 시스템이다. 옥스퍼드의 비서양성학과에서 파일 폴더를 만드는 원칙을 고안하고 정보를 쉽게 저장하고 검색하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했다. 파일 수가 30개 이상 정도로 많지 않으면 라벨을 붙여서 주제별로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면 충분하다. 파일 수가 그보다 많으면 가사, 제사, 재정, 육아 등 상주 범위 내에서 폴더를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다. 그리고 물리적 환경을 이용해서 이런 범주를 구분한다. 예를 들어 파일 캐비넷의 서로 다른 사람의 서로 다른 상위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한 서랍 안에 색이 다른 파일 폴더나 파일 폴더 탭을 이용해 범주를 시각적으로 신속하게 구분하게 만들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특히 주의력이 결핍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파일 전체를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 공황에 빠진다. 이런 경우 개방형의 파일 카드나 파일 선반을 사용하면 파일들을 서랍 속에 숨겨놓을 필요가 없어진다. 전통적인 파일 시스템의 사용자들이 알아둬야 할 실용적인 원칙은 파일 폴더에 달랑 문서 한 장만 담아두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목적은 서류를 범주별로 묶어 하나의 파일에서 5개에서 20개 정도의 개별 서류가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보다 적으면서 파일 폴더 라벨 숫자가 늘어나 신속히 훑어보기가 어려워진다. 그보다 많아지면 한 폴더 안에서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손으로 일일이 넘어가며 확인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가사용 물건이나 작업용 물건의 범주를 만들 때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가정용 파일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은 그저 폴더에 라벨만 떡하니 붙여 놓으면 끝나는 일이 아니다.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당신이 처리하려는 문서들이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지 생각해 본다. 몇 달에 겹쳐 무엇인가를 하는데 쓰려면 마음먹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것을 모두 포괄적으로 높은 수준의 범주를 만들며 분류를 시작한다. 파일 폴더의 총 합계가 20개 이하라면 그냥 주제별로 폴더를 하나씩 마련해 알파벳 순서로 정리하면 된다. 그 이상이면 문서가 필요할 때 폴더를 찾는 시간이 낭비하게 될 것이다. 재정, 가사, 개인 용무, 의류, 기타 범주를 마련할 수도 있다.
특정 거래처나 주고받은 서류들은 따로 폴더를 마련해 둔다. 저축계좌, 당좌예금 계좌, 퇴직연금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은행이라는 라벨을 붙인 폴더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계정별로 폴더를 만들어라는 의미다. 같은 논리가 온갖 종류의 물건에 그대로 적용된다. 파일을 철하고 분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검색으로 보답받는 시간보다 더 많아서는 안 된다. 건강기록부처럼 자주 보는 문서의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파일 폴더와 범주를 만든다. 가족 구성원별로 따로 폴더를 만들거나 내과 치료, 치과 치료, 안과 치료 등으로 나누어 폴더를 만든다. 달랑 문서 한 장만을 들어있는 파일 폴더가 넘쳐나면 한 가지 큰 주제를 정해 그 아래로 묶도록 한다. 비자, 출생정보, 의료보험 등의 중서에서 찾는 중요한 문서들을 전용 파일을 하나를 만든다. 파일 폴더에 적용되는 모든 원칙은 컴퓨터의 가상 파일과 폴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물론 컴퓨터는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을 보관해도 검색 기능으로 이용하면 보통 거의 즉각적으로 결과를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기억력에 부담을 준다. 자기가 사용하는 모든 파일을 기억해 두었다가 떠올리려 하기 때문이다. 파일과 폴더를 계층적으로 정리해 놓으면 그 안에 훑어보면 자기가 잊어버렸던 파일들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것은 기억을 뇌에서부터 외부화시켜준다. 중요한 문서들은 전자문서를 한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면 엄청나게 유연한 관리형 데이터베이스와 하이퍼링크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당신이 엑셀에서 개인적인 회계 업무를 보고 모든 영수증과 청구서를 스캔해서 PDF 파일을 저장하도록 가정해보자. 엑셀을 이용하면 셀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항목이라도 컴퓨터상의 문서와 링크를 걸 수 있다. 오비스 낚시조끼의 품질 보증서와 영수증을 찾고 있다면 엑셀에서 오비스를 검색해 셀을 클릭하면 영수증을 바로 오비스 고객 서비스 센터에 이메일로 보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걸어두는 것은 금융회사 서류만은 아니다. 연구 논문을 인용하는 워드 파일에서는 하드디스크, 회사 서버 혹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있는 논문과 라이브 링크를 걸어 놓을 수도 있다. 구글의 최고 정보 책임자 겸 엔지니어 담당 부상자인 더글라스 메릴은 이렇게 말했다. 정리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 없고 똑같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해야 할 일 목록, 메모지나 색인카드 혹은 보통 특정 장소에 넣어두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하기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을 존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우리 중에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로 사용하고 청구서 지불도 집에서 하는 사람이 많지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집하고 어울리는 얘기가 아니다. 집은 서류를 정리하는 곳이 아니지 않은가? 집에서 있을 때는 당신은 어떤 점이 좋은가? 차분해지는 느낌과 자식의 시간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는 안심. 당신은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 아마 미국인이라면 대부분 멀티태스킹을 할 것이다. 업무에서 만들어진 유행어가 단지 직장에서만 통용되던 시절은 지났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덕분에 생긴 자업자득이다. 이제 휴대폰은 스위스 군용 칼처럼 바뀌었다. 사전, 계산기, 웹브라우저, 이메일 클라이언트, 스케줄표, 보이스 레코드, 일기예보, GPS, 문자 메시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온갖 애플리케이션이 깔려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30년 전 IBM 본사에 있던 최첨단 컴퓨터보다 더욱 강력하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좀처럼 손에 내려놓지는 않는다. 우리는 건널목을 건너면서 문자들을 보내고 줄을 서 있는 동안 이메일을 확인하고 친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다가 페이스북에 다른 친구들과 무엇을 하고 있나 슬쩍 확인한다. 집에서 가장 아늑한 곳은 부엌 조리대에서도 도시에서 양봉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팟캐스트를 들으며 스마트폰으로 쇼핑 목록을 작성한다. 하지만 오게티도 있다. 우리는 자기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강력하고도 사악한 착각이다. MIT의 신경과학자이자 분할주의의 세계적인 권위인
지도자인 얼 밀러는 우리 뇌는 멀티태스킹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아주 신속하게 전환하고 있을 뿐이고, 우리는 저글링 전문가처럼 여러 개의 공들을 동시에 공중에 띄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실력이 형편없는 아마추어 접시 돌리기 선수와 비슷해서 지금 당장 앞에 없는 접시는 무시하고 정신없이 이 접시에서 저 접시로 옮겨다니면서 그 접시가 언제 떨어지려 박살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휩싸여져 있다. 역설적으로 멀티태스킹은 완벽히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 역설적이게도 멀티태스킹은 우리를 명백히 비효율적으로 만든다. 멀티태스킹은 투쟁과 도피의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은 물론 스트레스의 호르몬인 코르티솔 생산도 증가시킨다. 또한 뇌를 과도하게 자극해서 생각을 뒤죽박죽하게 만든다. 멀티태스킹은 도파민의 중독인 피드백 고리를 만들어내고 보상작용을 통해 뇌가 초점을 잃고 끊임없이 외부 자극을 찾아 나서게 만든다. 설상가상으로 전두엽 피질은 새로운 편향이 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면 쉽게 주의를 뺏긴다는 의미이다. 갓난아기나 강아지, 고양이 눈길을 사로잡을 때 반짝이는 물체를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 서로 경쟁하는 여러 활동 속에서 초점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분명히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만 하는 바로 그 내 영역은 쉽게 산만해진다. 우리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자를 보낸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모두 새로움을 추구하고 보상을 추구하는 뇌의 중추들을 조정해서 내인성 아편 물질을 쏟아 나오게 한다. 이 모든 것은 과제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것은 뇌가 먹는 궁극의 텅 빈 칼로리 사탕이다. 집중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들여 큰 보상을 수확하는 대신 우리는 서로 경쟁에서 설탕 발린 수많은 자잘한 과제에서 오는 텅 빈 보상만 수확하고 만다. 예전 사람들은 바쁠 때 전화가 울리면 아예 받지 않거나 벨소리를 꺼놓았다. 모든 전화기가 유선이었을 때에는 상대방이 언제라도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따위는 하지 않았다. 산책을 나갔을지도 모른다고, 다른 곳에 있어서 벨소리를 못 들을 수 있다고, 따라서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다 그러려니 하고 생각한다. 이제는 화장실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기가 전화하면 상대방이 당연히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암묵적인 기대가 생긴다.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말이다. 이렇다 보니 회의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자동응답을 설정해 놓는 게 관례이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회의 시간에는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려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 상대방의 통화 응답에 대한 기대는 이렇게 달라졌다. 멀티태스킹의 기회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인지 수행 능력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런던 그레썸 칼리지의 글렌 월스는 이것을 정보 중독증이라고 불렀다. 그는 연구를 통해서 밝히기를 하나의 과제를 집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메일 하나를 읽지 않는 상태로 메일함에 들어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 IQ가 10점 낮아진다고 했다. 마리아나가 창의력을 증진시키고 통증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 성분은 카나비놀이 뇌의 카나비놀 전용 수용기를 활성화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집중하는 능력과 기억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웰스는 멀티태스킹 때문에 생기는 인지적인 상실이 마리아나 흡연에 따른 인지적인 상실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한 것을 밝혀냈다. 스탠퍼드 신경학자 러스 폴드락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동안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정보가 뇌의 엉뚱한 부분으로 간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동시에 TV를 보게 하면 학교의 공부에서 얻은 정보가 선조체로 간다. 이것은 사실과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과정에서 기술이
세종 가정과 기술을 저장하도록 특화된 뇌의 영역이다. TV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으면 정보가 해마로 갔을 것이다. 해마에서는 정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정리하고 범죄하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검색하기가 더 쉽다. MIT의 얼 밀러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람들은 멀티태스킹을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다.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신에 속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뇌가 이렇게 속이는 일은 아주 능숙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과제 사이에서 전환되는 것은 그 자체도 대사 비용이 들어간다. 하나의 과제에서 다른 과제로 주의를 전환할 때 전전두엽 피질과 선조체는 산소를 포함한 포도당을 태운다. 과제를 집중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역시 포도당이다. 멀티태스킹을 할 때처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주요 환경을 하다 보면 뇌는 연료가 금방 바닥나기 때문에 우리는 금세 탈진하고 정신이 혼미스러워질 것이다. 말 그대로 뇌의 영양분을 소진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인지, 수용 능력과 신체 수용 능력 모두의 문제를 일으킨다. 특히 반복적인 과제 전환은 불안을 야기한다. 불안은 뇌 속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높이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공격성과 충동 행동이 이어진다. 반면 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전대상황과 전대상황회와 선조체에 의해서 통제된다. 일단 중앙관리자 모드로 돌아가면 그 상태에 머무는데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덜 들며 실제로 뇌가 필요로 하는 포도당의 양도 감소한다. 설상가상으로 멀티태스킹 중에는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많다. 이 문자 메시지에 대답할까? 아니면 무시할까? 이 메일에 어떻게 파일을 정리하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까? 아니면 좀 쉴까? 의사결정은 신경과정에서 신경 자원을 대단히 많이 잡아먹는다. 작은 결정을 하는데도 큰 결정을 할 때만큼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때 우리는 제일 먼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충동 조절 능력이다. 이렇듯 충동 조절 능력이 급속히 고갈되는 상태로 빠져들기 때문에 사소한 결정에 많이 내리고 나면 정작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사정이 이런 멀티태스킹을 시도해 쓸데없이 정보 처리 부담을 더할 이유가 있는가? 포천 선정 500대 리더의 최고 과학자, 작가, 학생, 중소기업가들과 정보 과부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김없이 이메일에 대한 문제가 떠오른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메일 자체를 철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쏟아져 오는 이메일의 양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내 연구 동료인 제프리 모길이 10살짜리 아들에게 아빠가 밥벌이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빠는 이메일을 답장에 보내는 일을 해요. 제프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부 예술 산업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오는 엄청난 양의 메일을 처리하느라 하루 시간의 상당 부분을 보내게 된다고 토로한다. 우리는 이메일을 빠르게 답변하는 것만 같은 기분을 느끼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서 다른 일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메일이 등장하기 전에는 누군가 편지를 쓰고 싶으면 거기에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다. 편지라는 매체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고 급히 휘갈려 썩어낼 만한 것은 아니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문장을 다듬으며 내용을 적은 다음 봉투를 찾아 주소를 적고 우편을 붙인 다음 편지를 들고 우체통까지 걸어가야 했다. 누군가에게 글을 써서 보낸다는 행위는 이렇듯 여러 단계를 거쳐서 긴 시간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고는 굳이 수고스럽게 편지를 쓰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메일은 모든 것을 즉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별 생각 없이 머리에 떠오르는 자지구레한 내용을 타이핑한 다음 보내기 버튼을 누른다. 게다가 이메일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물론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인터넷 회사를 이용하는데도 비용이 따르지만 이메일을 하나를 더 보낸다고 추가적인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이메일 보내기가 너무 쉬운 까닭에 우리의 글쓰기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다. 타인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공손한 태도가 줄어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내가 받은 이메일 중 상당 부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좀 해달라고 보낸 것입니다. 부탁하는 일을 보면 내가 이렇게 아는 영역도 아니고 그리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부탁할
친하지도 않은 사이에 부탁할 만한 일도 아니었다. 편지나 전화로 혹은 얼굴을 직접 보면서 부탁하라면 절대로 못할 것이면서 어쩐지 이메일로는 쉽게 부탁을 한다. 종이 편지와 이메일을 받은 사람에게도 차이가 만들어졌다. 옛날에는 편지가 하루에 한 번 도착했기 때문에 사실상 하루 중에서 특정한 시간에 우편물을 우표함에서 꺼내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편지가 도착하는데 며칠이나 걸렸기 때문에 즉각 답장을 받으리라는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 우편물을 집 바깥 우편함이나 책상 위에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읽어보아도 문제가 없었다.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우편함에 놓고 가기 무섭게 달려가 편지를 가져왔다면 그것이 더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다. 이메일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온다. 게다가 아기 판단의 동영상을 보고 싶다면 이 링크를 클릭하는 등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는 등 친구와의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라는 등 대부분 어떤 행동을 요구한다.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일부 사례는 실제로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메일로 이것이 자꾸만 중단된다면 효율성과 심도 있는 집중력이 희생당하고 만다.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소통 방식은 그 자체로 각각의 내용을 갖고 있는 관련성과 중요성, 의도에 대한 신호를 주었다. 만약 배우자가 시나 노래로 당신과 소통하기를 시작한다면 꼭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의 본질과 정서적인 차이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가 법원 공무원을 통해 소원장을 보내 소통을 시도했다면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그와 유사하게 전화통화는 보통 정보나 편지와 다른 업무 처리에 이용되었다. 이렇듯 매체 자체가 거기에 담긴 메시지에 대한 단서였다. 그런데 이메일 등장으로 이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간과하고 되고 있는 이메일의 단점 중에 하나였다. 이메일은 모든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긴 단점이다. 옛날에는 우편에서 받은 편지를 개인적인 편지와 청구서로 대략 이렇게 두 무더기로 분류할 수 있었다. 만약 당신이 바쁘게 돌아가는 회사의 경영자라면 이와 유사하게 전화 자동 응답기를 메시지를 들으며 회신이 필요한 것을 분류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메일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메시지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강박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에 올 메시지가 여유나 유흥을 위한 것인지 기한이 지난 청구서인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는 것인지 문의 서신인지 알아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처리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인지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중요한 일인지 아무 상관없는 일인지 동일주의 알 수 없다. 이런 불확실성은 신속한 지각적 범주화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결정 과부하 상태로 이끈다. 물론 지금은 이메일의 소통수단으로서는 진부한 매체로 변해가고 있다. 30세 미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메일들을 나이든 사람이나 사용하는 낡은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메일 대신에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여전히 페이스북과 포스팅을 한다.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이메일을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이들은 문자 메시지나 페이스북에 문서, 사진, 동영상 링크 등을 첨부해서 보낸다. 20세 미만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나이든 사람들의 매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문자 메시지가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문자 메시지는 전화 통화로도 얻을 수 없는 프라이버시와 이메일로는 얻을 수 없는 즉각성을 제공한다. 전화 통화는 응급 상담을 받기 위한 위기 상담 서비스는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상담을 문자 메시지로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다. 한 번에 한 명 이상의 사람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하면 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대화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는 이메일이 가진 대부분의 문제점을 덧붙여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문자 수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생각을 담은 논의나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의욕이 꺾인다는 것이다. 문자 메시지는 엄청나게 신속하기 때문에 심각한 중독 문제를 야기한다. 이메일은 인터넷을 거치고 스위치와 라우터, 서버 등을 거쳐야 해서 전달되는 시간이 좀 걸린다. 열어보는 단계가 필요한 데 비해 문자 메시지는 마법과도 같은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 당신의 즉각적인 관심을 요구한다. 답장하지 않으면 보낸 사람을 모욕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회적 기대도 문제지만 문자 메시지의 사용이 중독이 이룰 수밖에 없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그것이 상대방의 새로운 중추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답장을 보내면 과제를 완수하다는 보람을 느낀다. 이럴 때마다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며 당신의 변연계는 이렇게 외친다. 조금 더, 조금 더. 한 유명한 실험에서 맥길 대학의 피터 밀러와 제임스 올즈는 귀 뇌 속의 축이 신경핵이라는 변연계의 작은 구조물에 소형 전극을 삽입했다. 이 두뇌의 구조물은 도파민 생성을 조절하며 도박사가 도박에서 이겼을 때, 약물 중독자가 코카인을 흡입했을 때, 혹은 사람이 섹스에서 결점을 느꼈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불이 들어왔다. 올주와 밀러는 이것을 쾌락 중추라고 불렀다. 이들은 우리 안에 레버를 설치해 두어 쥐가 그것을 누르면 축이 신경핵의 미세한 전기 시스템과 전달되도록 했다. 과연 쥐가 그것을 좋아할까? 맙소사,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쥐들은 먹고 자는 것도 모두 잊어버린다. 배고플 때로 훨씬 넘긴 상황일지라도 쥐들은 그 작은 레버를 누를 기회만 생기면 맛난 음식도 무시했다. 섹스할 기회도 무시해버렸다. 쥐들은 계속해서 레버만 누르고 또 누르고 결국에는 기어와 탈진으로 죽어버렸다. 이 얘기를 듣고 떠올리는 것은 없는가? 중국의 광저우에서 한 30세 남성이 3일간 계속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사망했다. 한국 대구의 또 다른 젊은이는 50시간 동안 거의 연속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나서야 게임에서 멈췄다. 이메일을 부를 때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한 느낌을 들어 우리의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말해주는 보상 호르몬이 조금씩 있다. 트위터의 피드와 페이스북의 업데이트를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과 만나 사회적인 유대감이 강화된 느낌을 받고 또다시 보상 호르몬을 조금 얻는다. 하지만 기억해두자. 이런 쾌락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전대업의 피질에 있는 계획을 하고 일정을 짜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중추가 아니라 바보같이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변형계를 움직이는 뇌의 영역이다.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를 거듭 확인하는 것은 분명 신경 중독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 혹은 우리 뇌를 속여 우리가 과제를 필요할 때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선 하루 중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는 시간을 정해둔다. 전문가들은 하루에 2-3번을 권장한다. 메일이 들어왔을 때마다 일일하게 확인하지 않고 한꺼번에 확인하는 것이다. 이메일을 도착할 때마다 혹은 5분마다 확인하도록 이메일 프로그램을 생성해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5분마다 이메일을 확인한다면 깨어있는 동안 200번이나 이메일을 확인해야 한다는 계산이 된다. 이렇게 하면 중요한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친구나 동료들이 당신에게 즉각적인 답장을 기대하지도 않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 하루 일과가 끝날 때쯤 간단하게 만나거나 점심 식사를 하며 대화하거나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등 이메일이 아닌 다른 소통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수십 년 동안 효율적인 사람들은 방해받지 않고 일을 집중하는 시간은 생산성 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 동안에는 문을 닫고 전화기를 꺼두었다.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은 뇌를 신경학적으로나 정기학적으로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만약 당신이 하는 일의 유형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메일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의 이메일 필터 기능을 설정해서 이메일을 즉시 보고 싶은 대상을 지정해 두고 나머지 대상으로부터 온 이메일은 메일함을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확인하자. 이메일과 도저히 떨어질 수 없다 싶은 사람은 또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은밀하고 특별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서 그 이메일 주소는 당신과
바로 연락이 닿을 필요가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것이다. 다른 이메일 계정은 지정된 시간에만 확인하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 로센스 레시그는 이메일 파산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어느 지점에 가면 당신은 더 이상 이메일을 모두 읽을 수도 답장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매일 함을 들어보는 모든 이메일을 삭제하거나 따로 보관해 놓고 메일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대량의 이메일을 발송해 당신에게 더 이상 이메일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 자기에게 보낸 이메일이 중요한 것이었으면 다시 발송해달라고 설명한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는 이메일 메시지에 모두 자동응답 메일을 발송하도록 설정해 놓는다. 자동응답 메일은 대개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다음 주 안에 당신의 이메일을 확인하겠습니다. 즉각적인 처리가 필요한 내용이라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신이 필요한 내용인데 일주일 내에 제게서 연락이 없으면 메일 제목에 2차 시도라는 머릿말씀을 붙여서 다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그림자 노동이 늘어나는 개인들이 업무 관리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온갖 사이트 계정이 만들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모든 로그인 정보와 비밀 정보를 기억하는 일도 결코 쉽지 않다. 웹사이트 서비스 제공자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조합 방식에 대한 제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어떤 계정에서는 로그인할 때 이메일 주소를 쓸 것을 고집하고 어떤 계정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고집을 한다. 어떤 사이트에서는 비밀번호에 특수 문자를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이트에서는 그런 특수 문자는 아예 허용되지 않는다. 어떤 곳에서는 한 문자를 2번 이상 반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고 어떤 곳에서는 지난 6개월 이내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놨다.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표준화할 수는 없지만 모든 계정에 똑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은 아니다. 한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모든 계정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비밀번호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그 정보를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는데 이는 잠재적인 보안 문제가 야기된다. 해커가 뚫고 들어가 수백만 개의 비밀번호를 훔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최근 몇 달만 해도 해커들은 300만 명의 어도비 고객, 200만 명의 보다폰 고객, 그리고 1억 6천만 명의 비자 신용카드 및 지불카드 사용자의 비밀번호를 훔쳤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정보를 사용자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도록 한다. 이것은 외부의 공격을 덜 취약하지만 만약에 컴퓨터를 도난당한다면 한 방에 모든 것을 털릴 수도 있다. 가장 정교한 프로그램은 짐작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난해한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에 그것을 암호화 파일로 저장해서 누군가 당신의 컴퓨터에 손을 놓더라도 비밀번호를 해킹하지 못하게 만든다. 당신은 그냥 그 비밀번호 파일을 풀어줄 하나의 비밀번호만 기억하면 된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그 비밀번호는 대문자, 소문자, 숫자, 그리고 특수문자가 뒤죽박죽 조합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무엇과 같은 것이다. 종이나 쪽지에 비밀번호를 적어놓는 것도 좋지 않다. 도둑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뒤져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옵션은 비밀번호를 암호화된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으로 당신의 비밀번호를 저장해 둔 다음 이 프로그램을 당신이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알아보고 자동적으로 로그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밖에 다른 프로그램은 당신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그것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비용이 덜 드는 한 가지 대안은 그냥 모든 비밀번호를 엑셀이나 워드 프로그램에 저장한 다음 그 파일 자체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것이다. 단, 당신이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을 비밀번호를 선택해야 된다. 다른 비밀번호와 같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강아지의 이름이나 생일을 비밀번호로 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라. 사전에 등전된 단어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은 해킹하기가 너무 쉽다. 보안과 사용상의 안전 두 가지를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은 당신이 암기할 수 있는 공식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본 공식에 변화를 주어야 하는 웹사이트만 종이나 암호화된 파일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는 것이다.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것은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당신이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생각한 다음 문장에 구성되는 단어의 첫 글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영어, 팝송, 가사 등을 생각하는 것도 좋다. 한글 단어의 첫 글자를 모두 자음이나 왼쪽 좌판 글자만 들어가기 때문이다. 웨브사이트에 따라서 비밀번호를 따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생각하는 문장이 다음과 같다면 My favorite TV show is Breaking Bad. 이 문장에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라서 비밀번호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더욱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선 이 글자 중 하나의 특수 문자를 바꾸고 중간에 숫자를 하나 넣어보자. 이제 안전한 비밀번호를 얻었다. 모든 계정에 똑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싶다면 첫 번째 머리와 끝에 접속하는 웹사이트의 이름을 추가해서 맞춤형 비밀번호를 만든다. 만약 비밀번호를 시티은행 당좌 계좌 예금에 사용한다면 CCA라는 세 글자의 비밀번호 머리에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다. 특수 문자를 허용하지 않은 웹사이트라면 그냥 그것만 빼면 된다. 에트라 건강보험 계정의 비밀번호. 일부 웹사이트는 매달 비밀번호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면 그럼 비밀번호 끝에 해당한 월만 추가한다. 시어스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면 11월과 11월에 비밀번호를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한다. 그럼 종이에 표준 공식을 사용하는 사이트와 공식을 변형한 사이트를 적어 놓기만 하면 된다. 공식 자체를 적지 않기 때문에 이 목록이 행여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가더라도 염려 없다. 당신의 목록은 대략 다음과 비슷할 것이다. 에트나 건강보험 표준공식 특수문자나 숫자, 시티은행 당좌예금 표준공식, 시티은행 비자카드 표준공식 숫자 없음, 리버티 뮤추얼 주택보험 표준공식 특수문자 없음, 지역수도요금 표준공식, 전기 표준공식 첫 번째 6 시어스 신용카드 표준공식 플러스 먼스. 이 모든 게 귀찮을 수도 있다. IBM은 2016년이 되면 더 많은 비밀번호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홍채인식, 지문, 음성인식 등 생체 인식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체 인식 정보를 공유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적어도 당분간 계속 존재하지 않을까 싶다. 여하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비밀번호처럼 의도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것도 머릿속에는 쉽게 정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